자, 제3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다혜 건 한번 다뤄보죠. 전주지검으로부터 지난 금요일 1일에 11월 1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문다혜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했던 사유에 관해서는 지금 정확히는 안 알려진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 알려진 거죠. 문다혜가 결국은 검찰의 소환 조사 자체도 거부한 상황이 됐네요. 이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일관성입니다. 보시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임종석, 조국 전부 진술 거부입니다. 그 6급 행정관 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진술 거부입니다. 다 이 문재인이 전부 진술 거부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건 문재인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문재인 아니고는 모릅니다. 문다혜가 뭐 자기 신랑이 뭐 무슨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취직이 어떻게 되는지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상직이 어떻게 해서 자기 신랑을 전 신랑을 그렇게 챙겨줬을까? 그 알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냥 뭐 취직됐다 하니까 하고 태국 가서 살면 이 집을 여기에서 재테크 돌릴 수 있으니까 돌리자 그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뭐 음주운전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 뭐 세상이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이 문재인의 태도가 이겁니다. 이건 자기만 알고 솔직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종석 조국도 아마 모른 채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자기에게 다 떠넘기라라고 하고 문재인은 나를 소환할 수 있으면 소환해봐라 이거예요. 이거 왜 못합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중앙지검으로 다 모아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소환을 해야지. 이제 그런 접근하지 맙시다. 예. 그건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요.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솔직히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험하게 다루는 건 우리 스스로 그 대통령이 어느 진영이고 무슨 짓을 했건 어떤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 깎이는 일이거든요. 우리 국민 국격을 낮추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요. 저는 부르고 또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는요. 나 불러봐라 이 소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이렇다고 해서 문다혜를 피해자로 해서 소환을 하잖아요. 문다혜 또 진술 거부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서창호 씨 특혜 채용과 관련된 게 이제 사건의 본류인데 문다혜를 참고인 조사로 이건 부른 건데 검찰의 수사에 이 문다혜가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전 이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소환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검찰 총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중앙지검에도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이거 6급 행정관이고 뭐고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요, 문다혜를 빨리 소환했었어야 됩니다. 훨씬 일찍. 근데 이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진술 거부하고 안 할 거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에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 2년 넘게 지금 모든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다 문재인 앞에 가면 스톱이 된 거예요. 그 전부 미완성 수사예요.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미완성이에요. 그 북한 의민 북송 부분이라든지 뭐 서해 그 국정원 재판이라든지 다 미완성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앞에서 다 스톱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문재인 소환이 이제 남은 것 아닙니까? 문다혜 소환은 문재인으로 가는 거치는 단계죠. 그 단계인데 그러면 문다혜 씨가 이번에 이제 참고인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검찰 전주지검도 고심을 하는데 추가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할지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이긴 해요. 그건 제 다음에 변호사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 유명한 나오시는데 예. 이거 지금 문재인 뇌물로 일단은 압수수색하고 해왔거든요, 조사를. 그 제3자 뇌물도 아니었어요. 문재인 직접 뇌물이었어요.
문다혜를 지금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소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건 얼마나 많으며요. 송철호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거 조국 임종석 불러봐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2월 달에 조국 임종석 조사하라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어요. 예. 지금 몇 개월, 8개월째 지금 중앙지검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지검이 지금 중앙지검장 그 탄핵한다는데 탄핵되고 나면 뭐 더 검사 250명이라는데 249명 되겠네요. 그러면 자 좋고요. 이 소환해야 합니다. 건당 소환해서 국민들은 지금 막 일 위주로 수사 위주로 기소 위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는 무슨 정치 권력 뭐 어떻고 뭐 이제 다 내려놔야죠. 지금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자범으로 재판받는 상황인데도 야당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더 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사실은 예우가 어디 있고 지금 이제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문다혜 씨의 출석 문제가 관심사이긴 하지만 본류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이고 문재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근데 문다혜 씨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문제인데 용산경찰서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교특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걸 적용을 했다. 즉 한의원 압수수색 할 때 그 적용을 하는데 그 법 적용을 교특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저 어디 용산경찰서에서 이 위험치상 혐의 예. 이걸로 이 부분을 다시 추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추가한다고 그랬어요? 예. 단순 교특법으로 가지 않고요. 이 치상을 그 압수수색을 해서 치료를 받은 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기사분도 자 그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그 기사분도 상당한 이 문다혜로부터의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큰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용산 주변을 운전해 갈 때가 가끔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차들이 많아요. 네. 밤 되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치상 부분이 이게 인정이 될지 인정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검찰에 넘길 때 굳이 빼야 될 이유는 없어요. 확실하게 치료를 받은 게 정말 별것이 아닌 걸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다혜라고 했어요. 뭐 역차별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있는 증거 그대로 가라라는 건데 뭐 일단 접촉 사고가 났고 270만 원이에요. 그 차 수리비가. 뭐 상당한 이 접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상 혐의를 해서 넘겨서 이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이건 용산. 예.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특법에 치상을 적용하느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됐는데 단순 교통법은 물론 이제 적용한다고는 안 했고 교특법에 치상을 적용하느냐, 특가법상 위험운전 또는 음주운전 치상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좀 관심사이고 그에 따라서 형벌이 형량이 달라지니까요. 그 문제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보실 때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둘러싸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20%대가 붕괴된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결과도 안에 있었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TK, PK 여기를 포함한 즉 영남과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전통적으로 윤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핵심 지지층의 민심 위반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심각합니다. 방금 이 최고위제 이 기사를 봤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또 저 인적 쇄신, 예. 이 국정 쇄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나흘 만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일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 제가 자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의료 대란 부분과 김건희 여사 부분이 성격이 비슷해요. 이거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악화돼요. 이 의료 대란 부분도 계속 그런 성격이잖아요. 처리를 안 하면 아 그래 지금 뭐 이 교육부 장관 말처럼 좀 있으면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옵니다. 이제 계속 악화돼요. 그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예산 투입됩니다. 잘못하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요 이 우리 의료 체계 수가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요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솔직히 김건희 여사 지금 녹취록이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맷집이 좋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뭐 인사도 뭐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 국면 전환용 인사 아닙니다, 이거. 문책성 인사입니다. 그다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3번 정도 결단을 내립니다. 이준석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윤 대통령도 이 승부사적 기질은 있어요. 그런데 잘 이렇게 변화하지 않지만 승부사적 기질은 있는데 지금은 그 꽉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 영남이든 전통 보수 우파 윤 대통령이 지금 10%의 지지를 본다면 이대로 가도 됩니다. 10%로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는 못 합니다. 10%로 지금 전통적인 보수 우파만 딱 믿고 10%만 믿고요.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이걸 가면 됩니다. 근데 국정이 그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는 돼야 되거든요. 당장. 지금은 어떻게 할 때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예요. 그 이후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4, 5% 정도가 언제라도 윤 대통령을 지지할 테니까 다시 내일이라도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완전히 좀 정리를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압니다. 이재명 2가지 재판이 있고 나면요.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정말 이걸 실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놓친 부분입니다. 근데 정치에서는 제가 아는 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10일 넘기면 안 됩니다. 10일도 뭡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파악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데요. 김건희 여사와 그 명태균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이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윤 대통령은 거의 파악했다라고 보입니다. 얼개는요.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18%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죠. PK 지역에서도 긍정평가가 22%. 통상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50%, 60% 정도는 긍정평가가 최소한 나왔었죠. 부정평가는 지금 TK, PK 모두 60 내지 7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60대 전통적으로 보수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지금 24%로 나왔고 보수층도 긍정평가가 33%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최악의 지금 국정지지율에서 위기 상황이 왔는데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1% 나왔어요. 직전 조사보다 2% 지금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일종의 좀 대개 이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동반해서 연동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이번에는 일종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말을 애매하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 시도지사 협의회도 돌리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뭐 지금 솔직히 당정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뭐 원로들도 당정 이야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그 문제 풀면요 다시 연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 풀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자,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 당 대표를 불렀어요, 대통령실에. 예. 그런데 회담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당 대표의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합니다. 정치권에 있어서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공개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산책을 하는데 뒤에 쭉 둘러선 사람 중에서 의전 비서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문제가 있다니까 윤 대통령이 묻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날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런 의전이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어제 아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가 보면서요. 보다가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이 녹취록, 이 윤 대통령 녹취록이요. 저는 법적으로 이거 따져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요.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80% 90% 상식적인 사람들이 바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게 제가 정진석 실장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고 얼마나 창피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에. 그 뭐 별의별 창피를 당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쓰든지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냥 있으면 오늘 시정연설도 뭐 안 나가겠다 그냥 있으면 이게 냉동실에 있는 것처럼 그래 기다려줄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 봐라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이게 원인 문제를 일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이틀 전인가요 이런 얘기했죠. 꼭 탄핵 전야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주요 이제 원로들 또 의원들 친윤계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쇄신은 강력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문제잖아요. 그 문인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이게 백과쟁명식으로 나올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 탈출의 방안은 비교적 간명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전광판을 3번 정도 봅니다. 네. 뒤집어진다라고 할 때요. 이재명에게 진다라고 할 때 3번 정도 뭐 울산까지 가서 저 마음에 안 드는 이준석도 끌어안고 합니다. 그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거 이재명도 어차피 2판 4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제가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고 제가 이 대통령실도 취재를 해보고 느끼는 판단은요. 지금 녹취록 3개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윤 대통령과의 그 녹취록 이상의 결정적 한 방 없습니다. 찌질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양. 대통령실도 그거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급한 것은요. 이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 나왔거든요. 해명을 하면서 이제 조치를 말을 하는 건데 이 국정 쇄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공적인 석상에서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따라야죠. 김건희 여사는 이게 애매합니다. 공인이긴 한데 공적 지위는 없습니다. 우리 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국민 앞에 조아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도 바뀌지 못했고요. 이 전당대회 있고 난 다음에도 바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이제 바뀌지 않는다면 갈수록 더 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잘 되돌아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결단을 내릴 때마다 국민이 확 전환이 됐어요. 못 풀었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하면서 풀어나갔어요. 이거 기회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당정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 여권 쪽에서 탄핵이니 뭐 개헌이니 이야기 꺼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의 실체는 그 정도까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제가 보기엔 지지율에서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뭐 그 후에도 몇 개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더군다나 20%대가 붕괴됐다, 19% 나왔다 해서 그게 미치는 영향, 또 국민의힘과 보수층 내에서 이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그 문제 살펴봤습니다. 예, 송원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더 건방져진 문다혜인가요? 아니면 뒤로 잡고 숨는, 무서워서 숨는 문다혜와 문재인 일가인가요? 자, 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전주지검이 문다혜에게 통보를 한 바 있죠. 7일, 8일 중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어제 또는 오늘 검찰에 나와서, 즉 전주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문다혜는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면서 뒤에 또 붙였습니다.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달라. 이게 이제 검찰한테 이거 나는 출석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방법 없냐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뭐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다혜 씨가 그때 경찰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출석을 할 때 그 비가 조금씩 오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본인이 아마 특권 의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참고인은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3번이나 이렇게 검찰에서 통보가 왔고 또 본인이 사실상 공인이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 딸이에요. 공인이고 그러면은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 사건이죠. 이상직 뇌물 사건인데 이미 청와대 참모들과 장 차관들을 비롯해서 한 2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받고 조국 민정수석도 받고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다 조사를 받았는데 일제히 다 침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옛 남편인 서창호 씨까지 다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제일 위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 이제 본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 가도 어차피 뭐 그 침묵을 행사를 할 텐데 그 묵비권 행사를 할 텐데 그래도 가기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일종의 특권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유선 전화로 이 뭐 진술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네. 참 코미디죠, 코미디. 네. 아무리 참고인이지만 유선 전화로 아니 그 출석도 안 하는데 유선 전화로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이 진술을 받는 방법을.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피의자 전환을 하면은 네. 이건 사실상 공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냥 이 이상직 그 전 이스타 항공 회장이 특혜 채용을 해서 이 돈을 준 것, 그 2억 2,300만 원 급여 명목으로 준 것,
이것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뇌물죄인데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건 오피스텔 이런 거 놔두고 이 사건만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국 이주만 관련해서 봐도 무슨 뭐 환치기에서 뭐 돈을 뭐 오고 가고 하고 그리고 뭐 경호원을 통해서 뭐 돈을 보내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공범으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버리면은 피의자는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안 오면은 바로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은 구인 못하죠. 그 구인을 하려면은 이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문다혜씨는 일반인입니다. 그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다루면 돼요.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한두 번 해서 안 오면은 강제 구인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추후 문제고 그래서 이 방법이 분명히 있다. 피의자로 전환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들으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공범 성격이 아주 강한 이 문다혜 씨를 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그래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니까 서면 조사로는 안 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검찰의 반응이 왜 나왔을지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만일 그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강제 구인하는 방법,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수순으로 가야 이게 법의 원칙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자기 딸 두 사람까지 다 구속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문다혜 소환은 징검다리죠. 예. 문재인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저 뭐 전주지검에서 저 형사 3부에서 9명의 검사가 전원 투입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주지검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데는 상당히 소환을 해야 되지만은 하겠지만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전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단계에서부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치 검찰이 좀 부탁을 하는 것처럼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벌써 세 번째 해가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못 간다. 뭐 이렇게 통보가 왔다면은 그 보통은 이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순간부터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면은 그런데 지금은 참고인으로 안 오기 때문에 오면은 그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면 되지만 안 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단계를 이제 진척을 좀 시켜 나가야 되는 진척을 시켜서 문재인에게로 가는 그 진척 중간 절차를 더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빨리 피의자를 전환을 해야 되던 거죠. 예. 자, 그런데 검찰의 어떤 수사 어떤 강도 이건 전주지검이 그간의 수사를 차근차근 잘하고 꼼꼼하게 해왔고 상당히 원칙이 있으면서도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이 문다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금 뭔가 걸리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에서 문다혜가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이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다혜가 그 뇌물수수 사건 즉 문재인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의 그 뇌물죄를 저지른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보면은 예. 그 수혜자는 서창호 씨와 문다혜 씨가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2억 2,300만 원을 이상직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예. 그 부부이기 때문에 그 부부가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핵심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이득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이득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억 2,3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현지에서 한국으로 막 돈을 보내서 그 양평동 집을 하나 사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는 과정에서 그때 경호원 파견된 경호원 계좌를 이용해서 바트 하도 막 왔다고 하거든요. 바트 하면 이제 태국 화폐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 급여에서 떼서 보냈을까 뭐 이런 의구심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거래가 워낙 이렇게 복잡하게 청와대의 그때 뭐 양인혜스 씨나 또는 그 유송아 이부석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돈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로 이 뭐 한치기 이야기도 그때 막 나왔지 않습니까? 한치기로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것 이런 게 있으니까는 2억 2,300 플러스 알파의 수혜자 그러니까는 문다혜 씨를 보고 이상직이 그렇게 혜택을 주지는 않았겠죠. 문재인을 보고 줬지만은 실제 그것을 혜택을 누린 사람은 문다혜 씨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핵심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전주지검이 문다혜를 소환한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주요한 혐의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다혜 자택, 뭐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 이렇게 적시한 것이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가 좀 그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 문다혜의 불출석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불출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당연히 문재인 아버지 문재인과 협의해서 출석 문제 협의를 했을 거고 아버지가 야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지금 우리 나한테 닥쳐오는 이 검찰의 수사망이 내 몫을 조이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불출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다혜 불출석 문제는 문다혜 문제를 따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하는 자세가 저는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침묵하는 자체가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본인이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고 완전히 이건 가족 관련 일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원전 뭐 이런 문제나 또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문제 또는 울산까지도 울산시장 선거 불복 계획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다. 정치 행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순전히 가족 문제잖아요. 예. 개인의 가족 문제입니다. 개인의 가족 문제인데 이걸 청와대 권력을 사유화한 거예요. 사유화해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뭐 또 뭐 청와대 경호원까지 뭐 파견을 하고 심지어 뭐 반려견이 태국으로 가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동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태국에서 한국에 집을 샀는데 그 집 등기 같은 것을 그 진인척 담당 그 행정관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럼 완전히 사유화를 했잖아요. 예. 사유화를 했고 경호처까지 사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9월 달이죠.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 뭐 임종석, 뭐 조현옥, 뭐 백원우 쫙 소환이 됐어요. 그렇죠. 다 소환이 되고 경호처장 주영훈 경호처장까지 소환이 되고 이제 딸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하면은 입장을 밝혀야죠.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죠. 본인이 아니면 차라리 그거 내가 다 책임질 일이니까 나를 조사를 하라고 하든지 왜 그 참모들을 20명 장차관들도 불렀거든요. 중기부 왜 참모들 20명이나 막 부르고 하느냐. 그리고 왜 내 가족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 나를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정책이에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은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어떻게 경위를 설명을 하든지 설명을 못하겠으면은 수사에 그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완전히 SNS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닫아버리고 요즘은 서평이나 쓰고 있던데. 네, 서평 쓰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들 그 평산 책방에 그 유료 회원들 사이트에 글 올려서 그 노벨 문학상 그 축하 메시지 보내고 아주 평화로워요. 서평 쓰니까 김남국이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어디 뭐 거기서 책장 살 때냐. 네. 그 김남국 이야기는 내려와라고 하는 게 내려와서 이재명 지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재명은 어떻게 지켜요? 문재인 본인이 지금 그 코가 석자인데. 당장 죽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그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 내려와서 이재명 지키라는 거거든요. 내려오려면 이재명 지키는 게 아니고 검찰에 출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특히 딸이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일으켜가지고 무리를 빚고 있고 심지어 뭐 숙박업, 불법 숙박업 이것까지 지금 나와서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평산 마을에 딱 앉아서 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다혜는 양평 모 일대에서 숨어 있고
문다에 앞세우고 뒤에서 양산 모일대에서 숨어 있는 문재인, 비겁한 문재인. 서평이나 울림 때인가요? 나와서 장당하게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또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문다에 관련된 온갖 나쁜 행적들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붙여주는 국가 원수였던 사람에 붙일 수 있는 이름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좀 거북스러워요. 이 전직이라고 붙여주는 게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전직을 붙여주죠.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좌파 매체를 보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합니다. 박근혜 씨라고 표현합니다. 박근혜 씨. 예, 이명박 씨, 박근혜 씨 표현을 해요. 예. 뭐 그전에 대통령들은 말을 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파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명칭을 붙여주잖아요. 붙여줄 때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도래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쌍욕 나가기 전에. 예, 붙여줄 때 저는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다의 문제 좀 다뤄봤고요. 자, 이슈를 좀 바꿔서 오늘이 8일이니까 내일 또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죠, 민주당. 그런데 지난 2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장외 집회했는데 이 복상 망했다. 최소 5만 명은 모일 거다. 아니 당대표가 앞장서서 총동원령 내리고 정치적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러면 당원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중에 적어도 100분의 1만 와도 2만 명이고 50분의 1이 오면 10만 명이 모이는데 17,000명 실제로 17,000명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 추선으로 17,000명을 쳐주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폭삭 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 시민 좌파 노동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모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 장외 집회 원래 하려다가 모색했다가 민주당 단독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입니다. 꼼수. 꼼수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 예. 9일날 그러니까 9일을 내리고 지난주 2일날 집회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뭐 30만 뭐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면적당 뭐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고 교통량도 있는데 그때 뭐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이 있었다. 그런데 평상시 통일에 토요일에 다른 토요일에 거기 유동 인구가 또 10,000명 명이 있다고 해요. 네. 그거를 빼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추산이 딱 맞는 거예요. 17,000명 정도. 네. 자, 그런데 그것은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완전히 흥행에 참패를 한 거죠. 흥행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9일 날 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러면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니까는 동원력이 강한 이 인원을 동원을 할 수 있는 민노총을 비롯해서 좌파 단체들과 손을 잡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채워지니까 손을 잡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좌파 단체들이 계속 탄핵을 외치는 그 단체들이거든요. 대통령 탄핵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역풍이 두려워서 나 탄핵 주장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탄핵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탄핵을 맨날 그 거리에서 외치는 그 단체들과 같이 집회를 하면은 이게 탄핵을 외치는 게 돼버리면은 역풍이 오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은 내일 하기는 하는데 시간대별로 분리를 했어요. 시간대를 분리를 해서 좌파 단체가 먼저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회가 끝나면은 민주당 집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상 다 차려놨잖아. 예. 인원의 청중이 차렸는데 거기다 설거분에 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 주최를 하는데 결국은 이어서 하니까 그 참석한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 있겠죠. 그래 이제 꼼수를 썼는데 더 이 참 속보는 꼼수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도 하겠다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국당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하야, 그것밖에 없잖아요. 외치는 게. 예. 국회의원으로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 당은. 오로지 탄핵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핵을 외치는 당하고 왜 또 같이 하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숨은 꼼수가 있습니다. 지금 16일이잖아요. 예. 15일에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거법 선고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1심 선거법 선고는 434억 원이 또 걸려 있어요.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막 손절내는 나오죠. 발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돼. 이재명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을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 역풍을 노려해서 탄핵을 외치지 못하지만은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은 탄핵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조국당하고 같이 16일에는 같이 집회를 연다. 이게 단계별로 모든 것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 청중 동원까지 다 지금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재명의 꼼수, 민주당의 꼼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관 주제라고 법관 주제에 김태규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문제, 법관 주제에 이렇게 공격했던 친명계 핵심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뭐 한다고 한 적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은 상당히 몸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죠. 사법부를 자극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당연히 본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통해서 확인한 바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탄핵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도 좀 있다. 즉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댓글에서도 주셨는데 민노창 간첩단 사건이 지금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석권호 조직국장 핵심적인 조직 그 책임자가 15년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5년 7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잘못하면 민노총하고 엮이면 지금 당장은 조금 이상하게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민노총 강경 노조원들이 막 와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여론의 역풍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거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는 같이 하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충분히 그 이번에 그 선고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을 민노총이나 좌파 단체들과 같이 하기로 했다가 네. 그것이 이제 분리를 하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민주당에서 그쪽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쪽 사정. 네, 그쪽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정이 결국은 좀 최근에 이제 재판 결과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민노총 나름대로 본인들은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벼르고 있으면 이거 아주 과격한 그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일종의 불상사 같은 것이 또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 대다수 국민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수의 국민은 그냥 그 지켜보고 있어요.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지 지금은 그 무슨 뭐 일반 시민이 거리에 나오고 이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일반 시민은 전혀 그것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조직된 대중조차도 아직 거리에 그것도 없습니다. 다 안 나오고 없는 있죠. 상황인데 그냥 네. 지켜보고 있는 건데 다들 많이 압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탄핵을 외치는구나 아는데 만약에 그 관련된 집회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면은 여론이 완전히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게 되겠죠. 이 탄핵론 자체에 대해서 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우려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큰 태도로 해서 보면은 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거죠. 그러네요. 예,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서 이것을 좀 꼼수를 부려서 분리를 하는 그 단계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지도부 이번 11월 달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정했죠. 그래서 여론전에 이제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제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공개적으로는 일단 맞추지 않는 식으로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앞서 9일 장외 집회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 개헌 이쪽으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저희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아. 탄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무리 이제 그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네. 일부가 이탈을 해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켜도 일단 직무 정지가 되고 헌재 판정이 나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야 되는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판단 기준이 이 명백하게 재임 중에 그 법이나 헌법을 위반을 했는지를 보는데 네.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해서 직권 남용을 하려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특검법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특검법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는 시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그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도 잘 알죠, 그 상황을. 그 대신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임기 단축을 안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개헌도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8명 중에서 국민의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일단 개헌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탄핵은 8명 이상이 이탈이 돼도 2단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임기단축 개헌은 그 탄핵 그렇게 하면 절차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8명 이상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이관계를 쓰고 있는 거죠. 이관계를 쓰고 있고 이게 성공을 하면은 탄핵보다는 개헌이 더 현실성이 있다. 이것은 조국이 처음에 계속 그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탄핵보다는. 네. 그런데 조국은 다시 이것을 탄핵 쪽으로 또 돌렸던 이유가 탄핵이 더 빨리 된다고 그때 본 거예요. 개헌은 이게 시간이 걸리고 본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구속이 돼야 되니까 더 다급한 거죠. 그래서 개헌 쪽에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탄핵 쪽으로 돌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락가락 하는 거죠. 뭘 해야지 자기들이 살아남을지. 그러니까 하야 이야기까지 세 가지를 내잖아요. 네네. 스스로 하야하라. 뭐 탄핵하자. 개헌하자. 그건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지 자기들이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지금 갖다 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죠. 예. 오늘 송권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자 트럼프 당선인의 조선업 SOS 이재명 김용측과 공모했던 거 발각된 거 문다혜의 불출석 그리고 내일 있는 9.1 민주당 장외 집회까지 다뤄봤습니다. 송권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트로이 목마인가요? 한겨레 신문. 뭐 이미 한겨레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주 노골적인 장면들이 나와서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자,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입니다. 저게. 북러 결탁전 러시아는 윤석열에게 경고했었다. 한겨레신문 길윤형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자, 제목에서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이미 러시아가 윤석열에게 경고했는데 라는 저 제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섬뜩했는데요. 딱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고종인가요? 네. 아관 파천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뭐 미국과 그다음에 뭐 일본과 그다음에 청나라가 에 둘러싸여서 풍전 드는과 같은 상황에서 경고라는 말. 저는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라는 섬뜩한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러시아의 눈치를 안 봤어? 왜 눈치 챙겼어야지? 네. 이 러시아가 말이야 이렇게 다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말이야 눈치껏 그냥 엎어져서 조용히 있어야지. 스바시바 이재명 표현대로 이 중국한테는 쉐쉐 하고 러시아한테는 스바시바 하면서 박수만 쳐주면 돼. 라는 따위의 정말 치욕적인 제목입니다. 경고라니.
아니, 이 지금 한겨레 신문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은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한반도의 어떤 그 대주주들 내지는 맹주들, 한반도를 둘러싼 맹주들의 눈치를 챙겨야 되니까. 그래야 그런 외교 노선을 해야 되니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목을 보면서 알 수 대략 감을 먼저 잡으셨나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윤형 이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장면의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저절로 우리에게 옮겨 붙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상징적 조치는 지난해 봄 여름께 150mm 포탄 60여만 발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북러는 빠르게 외교적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글을 상단부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번에 북한군이 용병으로 파병된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게 침략자 푸틴, 러시아와 북한 김정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 전형적으로 이 러시아와 북한 편을 드는 대변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저 글을 해석하세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동료 언론인 내지는 후배겠죠. 후배 기자에 대한 모욕일 텐데 이 사람이 안보와 관련해서 외교부 출입을 했었을까? 또는 안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뭐랄까 식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런 정도의 제목의 기사를 칼럼을 쓰려면 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논거에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하려면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이 북러가 별 관계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탄을 줌으로써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거예요. 그런데 자, 북한과 러시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게 우크라 전 이전부터 군사적 동맹 관계를 김정은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지만 김정일은 중국의 눈치도 보고 러시아의 눈치도 봤습니다. 자, 김일성은 밀고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밀고 당기고 중국도 밀고 당기고 실리적인 것만 가져오겠다 해서 등거리 외교라고 표현되면서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왜 만들어냈습니까? 사실 러시아가 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핵 기술을. 러시아에 가서 핵기술 좀 달라고 스탈린한테 그렇게 애원했는데 스탈린은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줘요, 끝내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갖고 돌아와서 철학적으로 자주 주권, 주체 이런 거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파키스탄 과학자 데려다가 스스로 만듭니다. 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일성이 우리는 주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얻어낼 것만 얻어내자라는 게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은 조금 더 눈치를 양쪽 보면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중국 쪽 영향력을 좀 더 많이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꾸 길을 들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러시아에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하는 건 우크라 전부터 시작이 돼요. 2021년 당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2019년에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2021년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나섭니다. 육자회담 등이 왜 나오냐면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는 사실상 육자가 함께 협의를 한다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는 견제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제재 동참해 줬습니다.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잖아요.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요? 아이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제재하지 마세요.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됩니다.라고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는 뭐야? 그때부터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잖아요. 포탄 보내기 전이에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완전히 러시아의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편에 드는 것을 꺼려했어요. 실제로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비화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저했어요. 일단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제일 먼저 이건 작전입니다. 작전이라는 건 뭐야? 그건 전쟁이 아니라 그 도네츠크 등 그 영토는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에서 작전을 벌인 거지. 도네츠크를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소속돼 있는 도네츠크를 침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밀착돼 있습니까? 이미 포탄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서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그 동맹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수기하는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2022년 2월, 2022년 8월 뭐 이런 식으로 뭐 최선희가 가고 뭐 하는 과정들이 쭉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의외로 전쟁이 길어지자 포탄이 급했고 그 포탄이 급한 것에 대해서 김일성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까지,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주 급해졌으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무기가 지금 고갈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병력이 지금 너무나 손실이 크고 그래서 북한이 대신 몸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다 수출할 게 없어서 사람 목숨을 수출합니까? 김정은이? 그러면서 무기까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걸 미국에 우회해서 보낸 거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러시아의 관계를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고 빨리 끝났다면 좀 더 애를 태우고 조금씩 진전시켰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이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김정은의 이익과 푸틴의 이익이 딱 맞물리면서 이렇게 군사 동맹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길윤형이라는 후배 기자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대면서 칼럼을 써라. 아무리 지금 그 김정은의 지금 김정은을 찬양하고 싶고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도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리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로 서니 국민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논설의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조약에 의거해서 거기에는 뭐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조항 내용도 있죠. 그 조약에 의거해서 북한군이 용병으로 갔다. 그것도 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근데 논설 끝부분에는 이 부분에 또 나옵니다. 중간 부분은 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논설 길윤영이란 자의 글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이에 맞서 러시아 역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같은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가요? 우리가 살상무기 문제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것뿐만 아니죠. ICBM 뭐 이 재진입 기술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최첨단화되어 있는 재래식 무기, 이건 이미 북한의 수건 어떤 과제였죠. 러시아한테 받고자 하는. 그래서 북러 밀착들이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일단 이것도 사실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아니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혈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15,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전이 시작됐다고도 하고요. 이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 쿠르스크로 가겠습니까? 도네츠크로 가는 것이 도네츠크가 사실 굉장히 큰 전선이거든요. 네. 도네츠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접경, 완전 접경인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부터 빼고자 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크림반도는 이미 자기네 영토로 갔고 도네츠크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영토 그래서 정전을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정전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보내는 게 사실 맞겠죠. 그런데 왜 쿠르스크로 갑니까? 쿠르스크는요 러시아 영토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토에 침략을 했으므로 우리 지금 조약을 맺은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면 군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쿠르스크로 간 겁니다. 쿠르스크가 사실은 개활지기 때문에 개죽음을 당하는 그 곳입니다. 완전히 도네츠크 쪽은 시가전 쪽이 많고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조약이 체결된 이상 우리가 살상무기를 보내든 안 보내든 김정은은 목숨값을 영수증을 첨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내놔. 그런데 혹자는 그래서 이제 그 수당 인당 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진짜 원한 건 뭐죠? 김정은이 러시아 갔잖아요. 예. 그때 푸틴이 뭘 보여줍니까? 위성 발사 관련된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도 우주 기술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 항공 군용기들, 전투기들 보여주죠. 잠수함 보여주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다 주는 것인가 하고 김정은이 행복한 표정을 짓죠. 예. 그게 우리나라 살상무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무조건 영수증 청구하고 달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찔끔찔끔하면서 애를 태우게 할 겁니다. 핵 기술 안 준 것처럼 그걸 한 번에 줄 이유가 없어요. 또 러시아도 그런 밀당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오래전부터 군침을 흘리고 오래전부터 미략이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명한 것을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마세요. 러시아의 지금 전선을 러시아가 불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 한국 내에 사실은 친중 친북 세력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친중 친북 친러 세력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친북 세력이 친중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 친북 세력이죠. 여기에 친러 세력까지 이제 강고하게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나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간에는 주로 친북과 친중과 친북 세력들만 부각이 됐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순면에 있던 이 친러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전략이 뭐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대면서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는 아예 러시아의 지금 북한과의 어떤 밀착 북한군의 용병 파견까지 지금 옹호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들은 건 아니고 작년 말경부터 들은 얘기인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 친러 세력 우리 국내에 있는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는데 이 국내에 있는 이런 친중 친북 이런 세력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친러 세력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도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라든지 혹은 북한 쪽 학자나 또는 친북 쪽 세력들은 북한이 중국과 가까우면 친중이 되는 거고 러시아와 가까우면 친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러라고 한다면 실제로
학계나 혹은 뭐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러시아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푸틴으로부터 받은 시계라고 하면서 막 뭐 자랑을 해요? 번쩍번쩍한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됐다. 뭐 대선 얘기, 미 대선 얘기 같잖아요.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 전쟁 당장 끝나고 젤렌스키는 추방되고 사형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 전쟁은 우크라가 벌인 거야. 그러면서 도네츠크는 뭐 그 우크라가 나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듣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친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 친러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을 만나요. 아, 물론 이 사람이 뭐 러시아와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네. 러시아 대사관이 사실 상대적으로 중국 대사관보다 훨씬 약해요. 중국은 공자학원이니 네. 뭐 별의별 그 지원을 다 해서 네. 우리의 뿌리 깊게 사실은 친중을 만들고 있잖아요. 친 시진핑을. 근데 거기에 반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데 이걸 뭐 어쨌든 친러를 계속 뭐 양성을 하고 관리를 하겠지요. 뭐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지형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히 지금 고민스러울 겁니다. 사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는 정도의 어떤 변란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뭐 침략이니 뭐니랑 비슷한 거거든요. 만약 변란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국경선에 있는 중국군이 다 인민해방군이 전부 밀고 내려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거기 배치돼 있어요. 약 10만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죠. 밀고 내려올 겁니다. 왜? 변고 때 어쨌든 우리와 미군이 올라와서 점령할 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점령하겠다. 그리고 중국 걸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개입이 합니다. 왜? 사조 때문에. 그 사조는 변고 등 해서 침략을 당했을 경우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는 그래? 그러고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은 그걸 견제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무비자입니다. 무비자, 와, 그거 황당하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은 굉장히 큰 높은 수준의 특혜예요. 그럼 상호주의도 아니고 우린 무비자 아닌데 제주도를 빼놓고는. 네. 그런 당근을 왜 주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럼 좀 더 친하게 지낼게. 너 러시아하고 얼만큼 가까워지나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가 이야기하듯이 아이고 중국 눈치만 보고 뭐 러시아 눈치만 보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지금 그 한반도 그 지형이 바뀌는데 대응책인가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기준형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같아요. 어디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한테 한국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요. 더 정확한 문재인 때 얘기했던 그렇죠. 큰 봉오리 삼봉오리처럼. 그렇죠. 네. 이제 시진핑보다 더 큰 산이 나타났어. 푸틴이. 그 산에 충성을 다해야 돼. 네. 눈치 보면서 충성을 다해야 돼라는 거죠. 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전현희, 최민희 그리고 기준형이라는 한결의 논설 위원 노골적으로 친북, 친러 편을 드는 너북 편을 드는 그런 편향적인 글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